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문을 두들기던 이상한 할머니. 이것은 제가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의 일입니다. 평소 여름방학에는 부모님과 언니와 함께 시골에 있는 친척집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지만 그 해는 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머니가 간호하러 가셨고 아버지와 저만 갔습니다. 친척집에 도착한 후 한창 반항기 때였던 저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아버지나 다른 친척들과 함께 있기 싫어서 저녁 식사 시간까지 혼자 집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매년 왔기 때문에 동네 이웃을 대부분 알고 있지만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어른들에게서 왠지 이런 이야기를 꼭 들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은 절대 A 신사에 가면 안 된다. A 신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가면 안 된다. 예전에 아버지한테 이유를 물었을 때는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해서 가고 싶어 견딜 수 없었지만 혼자 가기는 무서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너 뭐해? 그러던 중 비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비는 친척집 근처에 사는 여자아이였는데 나이가 비슷해서 제가 친척집에 가면 항상 같이 노는 아이였습니다. 비에게 A 신사에 대해 말하자 그럼 동네에 있는 아이들도 모아서 담력 시험을 치르자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밤 11시 어른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곳을 살짝 빠져나와 비와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몇 번 만난 적 있는 남자 아이씨, D, 그리고 D의 여동생 E가 있었습니다. 모두 A 신사에 한번 가보고 싶어 참가했다고 합니다. A 신사는 B네 집이 있는 마을부터 산 쪽으로 걸어서 약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모든 마을 주민들이 아직 아이라서 안 된다며 말리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대략적인 장소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A 신사를 어느 정도 구경하다가 바로 돌아가기로 하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갔습니다. A 신사에 가는 길은 설레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귀신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산속에 있으니 아이들끼리 가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저렇게 A 신사를 감추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A 신사처럼 보이는 곳에 도착해서 적막한 분위기 속 꾀죄죄한 도리이를 보았을 때 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도리이는 일본의 전통 기둥문입니다. 주로 신사의 입구에 세우며 일본의 신토에서 신과 인간의 영역을 나누는 관문, 결계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역시 집에 갈까 생각했지만 B와 C가 계속 가는 바람에 두고 갈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A 신사는 매우 작았고 도리이를 지나 2m 정도 앞에 작은 사당이 있었습니다. 응? 이게 다야? 하나도 안 무섭다. 그만 가자.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B가 맥이 빠진 듯 말하자 C와 D, E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저도 D와 E의 의견에 동의하려고 했을 때 C가 말릴 새도 없이 사당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았고 캬 하는 소리를 내더니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 쓰러져 좌우로 뒹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신음하던 C는 티가 날 때까지 두 손으로 목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이상한 광경에 굳어 있었지만 E가 할아버지 불러올게 라며 왔던 길을 되돌아 달려나갔습니다. D는 위험하니 자기도 가겠다며 이를 따라갔기 때문에 나와 B가 남아 C가 더 이상 목을 쥐어뜯지 않도록 손을 꾹 억눌렀습니다. C는 저보다 2살 아래의 마른 편이라 여자 2명이라도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C의 힘이 비정상적으로 세서 몇 번이나 저희를 뿌리쳤습니다. 몇십 분 정도 지났을까요? 후다닥 몇 명의 발소리가 들리더니 D와 E 그리고 둘의 할아버지인 F 할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F 할아버지는 C를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노도감입니다. 그러고는 D에게 말했습니다. 너 마을 이장님 댁에 가가 할미 불러와라. 너희들은 위험하니까 집에 가. 할미 올 테니까 괜찮아. C가 신경 쓰였지만 그보다는 여기 있는 게 더 무서워서 우리는 F 할아버지의 말대로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두 알고 계셨고 아버지에게 크게 혼났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가지 말라고 했지. 제가 신사에 가고 싶다고 한 바람에 C가 저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후회되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친척 어른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설명 안 해줬고 잘한 거 없으니까. 씨는 노도가미님한테 깨물렸어. 그래도 할미가 있으니까 괜찮아. 노도가미님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한자로는 목구멍 후 깨물교자를 써서 후교라고 쓴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서 심하게 차별받던 한부모 자식이 있었는데 마침내는 먹을 것도 떨어져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식 쪽에서 숨지기 직전에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그놈들 목구멍을 물어뜯어 주마.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해주마. 똑같은 고통을 맛보게 해주마. 그 유언은 저주가 되어 마을 아이들이 줄줄이 자기 목을 쥐어뜯고 피를 토하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무당이 정화 의식을 치르고 근처에 있던 A신사 사당의 부모와 자녀의 유해를 봉인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아이들 사이에서 A신사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한 번 시처럼 사당을 열어 저주를 풀고 목을 쥐어 뜯어 죽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당을 열어본 어른들도 여러 명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모두 부사했기 때문에 저주에 걸리는 것은 아이들 뿐이라고 여겨져 아이들을 A신사에 가까이 데려오는 것이 금기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라는 분은 노도가미님을 최초로 봉인한 무당의 후손으로 일사시의 저주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신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시의 모습을 보고 나니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친척들은 할머니께서 어떻게든 해주실 거라고 했지만 걱정돼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아침이 되었습니다. 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혹시 그 할머니란 군인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정말로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남기시고는 떠났습니다. 씨는 다행히 안 늦어서 괜찮아. 이제 다시는 그거 열면 안 돼. 다 크기 전까지 절대 안 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저는 그날 중으로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른이 될 때까지는 조심하자는 뜻인지 시골에 놀러가도 겨우 반나절 동안만 있다가 곧 아버지나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 A신사에 함부로 갔다고 후대게 야단을 맞았고 그 후 어른들은 다른 아이들이 A신사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씨는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얼마 후 완쾌되어 목에 긁힌 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도 A신사와 사당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만 저는 그날 이후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신사를 피해 다녔습니다. 꿈이 아니라 확실히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었기에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딸의 친구. 제 딸이 4살 때 남편의 갑작스러운 정근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어린 유치원생이었는데 친구도 많이 사귀고 즐겁게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비록 4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떨어져서 낯선 도시로 이사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아이라 저도 조금 걱정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은 이전에 살던 곳과 비교하면 꽤 도시입니다. 우리 집은 가족 3명 이상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었고 이사를 마친 후 이웃들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아파트 입구 부근에 제 또래 엄마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옆을 지나가자 왠지 목소리 톤이 바뀐 것 같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딸이 새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걸까 싶어 얼른 유치원으로 향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뭐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말하기 곤란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따님께서 아직 학급에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혼자 놀 때가 많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딸은 집에서 항상 신나서 친구들에 대해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새 친구가 생겼다고 늘 신나서 얘기하는데요. 유우라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유우요? 선생님은 잠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의아해하자 선생님은 겸연쩍은 듯이 말했습니다. 그런 친구는 없어요. 항상 혼자 놀고 있더라고요. 딸은 제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생님께는 딸과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고 말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도 딸은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유우의 얘기를 합니다.
유우는 넘어져도 울지 않아요. 유우랑 손잡고 밖에서 놀았어요. 저는 딸에게 미소 지어주고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우는 남자애니, 여자애니? 제가 물었더니 여자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맨날 같이 노냐고 물어보니 딸은 명랑하게 웃으며 네, 라고 말했습니다. 제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한다기에는 너무나도 솔직한 미소였습니다. 일단 그날은 확인만 하기로 하고 다음 날은 몰래 유치원에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딸이 찾지 못하게 숨어 교실을 찾아보니 시끄러운 아이들 무리에서 멀리 떨어져 앉아 있는 딸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오독하니 앉아있는 딸의 뒷모습이 전부 다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밥을 먹으면서 오늘 유치원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놀란 것 같았기 때문에 역시 제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친구가 있는 척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딸은 유감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유우랑 같이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온종일 제 딸을 보고 있었지만 분명히 혼자였습니다. 유우의 존재 같은 건 없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지만 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입구 근처에서 또 수다를 떨고 있는 엄마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딸과 같은 반 친구 어머니도 있었는데 제가 인사를 하자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개의치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문 밖에 나와보니 어디서 많이 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딸의 반 친구인 남자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뭔가 너무 어색해 보여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쪽 따님이 유우랑 계속 함께 있다고 해서요. 저는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유우가 진짜 있는 아이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 그 어머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일이에요. 같은 반 친구인 유우라는 여자아이가 사고로 죽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차에 치였대요. 유우는 몇몇 친한 친구들이랑 그 친구들 엄마랑 같이 뒤가 있어요. 유우 엄마가 뒤늦게 유치원에 데리러 왔는데 그 사이에 엇갈린 거죠. 그리고 유우는 사고를 당하고 유우 엄마는 충격을 받아서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 어머님은 말을 꺼내려다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엄마 중 한 분에게서 들은 얘긴데 같이 집에 가던 아이 중 한 명이 장난으로 유우를 밀었대요. 유우는 그대로 도로로 밀려나서 뒤에서 온 차에 하지만 유우를 민 아이의 엄마가 늘 무리의 중심에 있는 분이라 이때도 유우가 잘못한 거라고 우긴 거죠. 그 엄마의 이름을 듣고 저는 항상 아파트 입구에 모여있던 엄마들의 무리가 생각났습니다. 몇몇 유치원 아이들은 여전히 유우가 보인대요. 우리 아들도 유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유우 이름을 얘기하면 아까 그 아이 엄마가 뭘 할지 몰라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때 그쪽 분들이 이사를 오신 거고 따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라고 아들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유우도 친구가 되어줘서 기뻤던 게 아닐까요? 저는 그저 멍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 후에도 딸은 여전히 유우 얘기만 했습니다. 곧 제 남편은 다시 전근을 해서 지금 우리 가족은 시골 마을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딸은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어느새 유우 얘기는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사하는 날의 딸이 차에서 잘 있어, 유우 하며 손을 흔들던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길을 잃은 아이. 저는 지금도 한밤중에 가위에 눌려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인데 그로부터 20년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히 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기억이 희미하기 때문에 꿈이거나 어린 시절의 망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누군가 잊지 말라고 당부하기라도 한 것처럼 악몽을 꾸면 선명하게 다시 눈앞에 펼쳐집니다. 저는 산으로 둘러싸인 도호쿠 지방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키가 작고 수줍음이 많은 제게 유일한 친구는 같은 반 친구인 카토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항상 카토와 같이 놀았습니다. 카토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어머니는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활비는 마을 어르신들이 돈을 모아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길 잃은 아이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한 번 이 세상이 아닌 곳에서 한 아이가 길을 헤매다가 마을로 찾아온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돌보고 소중히 키워야 한다.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신이었고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 믿지 않았지만 어르신들은 완고하게 확신하며 카톤의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카토가 그 길 잃은 아이라고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어렸을 때 저는 의아했지만 어르신들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점심을 먹은 후 저는 딱정벌레를 잡으러 카토와 함께 신사에 갔습니다. 한여름의 따가운 햇볕, 풀향기 가득한 오솔길을 지나 곤충 채집하러 가는 두 사람. 매미가 사납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카토는 저보다 키가 컸고 시원스러운 눈이 인상적인 소년입니다. 카토도 조용한 성격이어서 저와 잘 맞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딱정벌레나 하늘소가 잡히는데 그날만큼은 수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사 뒤쪽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이 이를 들어서니 광장이 있고 중앙에는 모래판이 있었습니다. 모래판은 신에게 스모 경기를 바치기 위한 것으로 가을이 되면 스모 대회가 열립니다. 큰 신사였던 만큼 돌로 만든 긴 계단을 올라가니 큰 사당이 있었습니다. 사당 옆을 지나 숲속 깊숙이 들어가면 산 정상 부근에 있는데도 물이 마르지 않는 큰 연못이 보입니다. 마을에서는 그 연못을 연못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키 큰 나무에 둘러싸여 낮에도 어둑어둑한 연못. 서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연못 주변에는 길이 나 있고 우리는 딱정벌레를 찾아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한참 걸으니 철망으로 만든 바리케이드가 보였습니다. 야생동물이 지나는 길처럼 좁은 길이 철망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 앞에 서서 철망 너머로 살펴보니 곤충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안으로 들어가 보자. 철망에는 어린 아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어서 저는 채집통을 땅에 내려놓고 몸을 숙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안 돼. 카토가 제 목덜미를 잡고 강하게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엉덩방아를 찍고 올려다본 카토는 험상궂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얼굴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인 카토가 뭔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거기는 신이 아이들을 숨기는 길이야. 들어가면 안 돼. 그런 오래된 전설이 있어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믿는 건 마을 어르신뿐이었습니다. 알았어, 카토. 오늘은 집에 갈까? 일어서서 채집통을 어깨에 매자 카토의 위압감은 사라지고 평소처럼 상냥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신사를 나와서 카토와 헤어진 뒤 걷고 있었지만 아직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좁은 길이 궁금했습니다. 저 앞에는 뭐가 있을까? 어린 아이의 무모한 호기심이 제 걸음을 멈추게 했고 결국 신사로 이끌었습니다. 철망 앞에서는 매미 울음소리가 마치 경고하듯 숲속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큰 나무 밑동에 곤충 채집통과 잠자리채를 놓고 허리를 숙여 철망에 뚫린 구멍을 통과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새어 들어온 햇빛이 비치는 좁은 길을 따라 안쪽으로 깊이 나아갑니다. 아무도 걷지 않아 풀이 무성한 길에 뜨문뜨문 비추는 햇빛이 왠지 이상했습니다. 큰 나무에 사슴벌레가 붙어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한참을 걸으니 주위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숲 깊숙이 들어와서 어두운 느낌이 아니라 마치 해가 갑자기 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나 시끄럽던 매미 울음소리도 사라지고 조용해졌습니다. 눅눅한 공기가 뺨을 살랑살랑 어루만졌습니다. 그때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까마귀나 꿩의 울음소리 같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불안한 소리였습니다. 주위는 어두웠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려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둠 때문에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풀을 헤치고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네 발 짐승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짐승이 제 상태를 감시하듯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등 뒤에서 풀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서 뒤돌아보니 커다란 개 같은 그림자가 얼핏 보였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순간 제 눈에 보인 것은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착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인간의 얼굴에 개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고 금지된 장소에 들어간 것을 죽도록 후회했습니다. 풀 밟는 소리가 가까이 다가왔지만
저는 주저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겠구나 싶었던 그때였습니다. 괜찮아. 카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흐느끼기만 할 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와 분위기를 보아 확실히 카터였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어느샌가 짐승의 기척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카터는 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손을 잡고 출구까지 갈 테니까 그동안 눈을 꼭 감고 한마디도 하면 안 돼. 절대 보지도 말고 절대 말하지도 마. 알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카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터가 제 오른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고 저는 쓰러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따라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 더 겁이 났습니다. 주변에서는 괴물 같은 새 울음소리와 사람의 말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눈을 꼭 감고 카터가 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눈을 뜨면 어떻게 될까? 말을 꺼내면 어떻게 될까?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정말 카터가 맞나? 그런 의문이 뇌리를 스쳤지만 식은땀을 흘리며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카터가 멈춰섰고 저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다 왔어. 이제 눈 떠도 돼. 눈앞에는 익숙한 철망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다신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카터의 말에 저는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저는 필요한 때 외에는 신사 근처에 다가가지 않도록 멀리했습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카터와 얘기할 일도 없었고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현재 도쿄에 살며 운송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카터와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카터를 무서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카터도 다른 친구가 생겨서 같이 놀 일 없이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저는 졸업 후 바로 취직했습니다. 그때 일은 환상이었을까요? 만약 악몽을 꾸지 않았다면 그 일은 모두 까맣게 잊어버렸을 겁니다. 어쩐지 일상생활에 현실감이 없다고 자주 느낍니다. 때때로 지금의 삶이 환영이고 실제 저는 아직도 숲속 깊은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카터는 인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길 잃은 아이였을까요? 소문에 의하면 카터는 현재 니가타에 살고 있으며 몇 년 전 결혼해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부적. 제가 전문대학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자전거로 10분 거리에 있는 2층짜리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입자는 모두 다른 연에서 온 대학생들이었고 친한 친구나 선배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첫 자취생활이었던 탓인지 잠이 잘 오지 않아서 베개를 들고 친구 집에 자주 자러 가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니 다들 아르바이트나 과제 때문에 바빠서 마지못해 집에서 자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집은 한밤중에 현관이나 복도에서 탕탕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욕실에서는 물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만 날 뿐이지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침대에서 일어나 무슨 일인지 보러 가는 경우가 많아 그렇지 않아도 잠이 잘 오지 않는 마당에 몹시 불편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서운 경험이었지만 그때는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날 잠이 부족했던 저녁 학교에서 돌아오니 창가에 있는 좌식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가만히 보고 있자니 그것은 흐느적거리다가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잠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날도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좌식 의자 위쪽 공간이 배경에서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은 친구 N의 집에 다른 친구 Y와 같이 자러 갔기 때문에 뭔지 궁금해졌던 저는 N과 Y에게 방에서 나는 소리와 좌식 의자에서 본 이상한 것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제가 수면 부족으로 헛것을 보는 건 아닌지 걱정하던 N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그냥 우리 집에서 자. 덕분에 일주일 정도에 내 집에 묵으며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수면 부족도 완벽하게 해결되어서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우리 집 좌식 의자는 이상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그러네. 더 심해졌는데. 우선은 과제를 끝마치고 샤워한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여느 때처럼 탕, 탕
하는 소리가 나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럽다고 생각하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명치 부근에 뭔가 무거운 것이 놓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움직이려고 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눈은 감기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뭔가 몸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가위 눌림인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귀신 생각이 나면서 무서워졌습니다. 30분 정도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집중하고 있었더니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어서 어깨 주변에 힘이 빠지면서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엔 귀신 같은 게 보이면 무서울 것 같아서 전등과 TV를 켜놓고 아침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앤에게 이 일을 말하자 자기 집에서 자라고 하길래 잠시 앤의 집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너무 미안해서 아르바이트 하던 노래방에서 밤을 새우고 집에서는 샤워만 한 뒤 자면 학교에 가서 점심시간이나 공강시간에 자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최근 한동안 Y를 못 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앤에게 물어보니 Y는 요즘 학교에 자주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Y는 조금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예전에도 마음고생을 했던 적이 있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돼 앤과 함께 Y를 데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Y는 자기 방에 있다가 현관으로 나왔는데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진하고 머리도 더부룩하게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뒤에 보이는 방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냐. 학교는 안 나갈 거야. 아무리 물어봐도 Y는 그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우선은 앤과 학교로 돌아갔지만 Y의 시선이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한 채 뱀처럼 입술 사이로 혀를 날름거리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앤과 저는 다른 동기들에게 Y에 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저렇게 된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물어보고 다니던 중 Y 옆집에 사는 A가 Y네 집에서 물건을 던지고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Y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앤과 저는 다른 친구 아래 집에서 다코야키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알은 우리가 사는 연립주택이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Y는 나가는 것을 꺼렸지만 우리가 끈질기게 부탁해서 겨우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다코야키 파티가 시작되자 Y도 제법 즐거워 보였기 때문에 저와 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배가 부르니 잠이 솔솔 왔지만 아래 집에서 자기로 미리 약속해뒀기에 안심하고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가슴과 배가 무겁고 숨이 가빠와 눈을 떴습니다. 또 거위인가 싶어 몸에 힘을 주었는데 제 위에 있던 것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를 빠드득 갈고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는 Y가 제 목을 조를 것처럼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앤과 알, 그 밖에 다른 친구들이 Y를 뒤에서 잡아당겨 저에게서 떼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앤이 소리쳤습니다. 뭘 멍하니 있어. 빨리 일어나서 멀리 떨어져. 저는 흠칫 놀라서 Y를 힘껏 부리치고 일어나 울면서 Y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 억지로 데려온 게 싫었으면 사과할게. Y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의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Y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아래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Y를 쫓아갔고 남은 앤이 제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10시 30분쯤 잠든 뒤 다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자정 무렵에 Y의 상태가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휴지나 책을 던지더니 인형의 목을 조르거나 팔을 잡고 이리저리 휘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형을 벽에 내동댕이 치곤 밟기 시작하길래 그 인형을 Y한테서 떼어냈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는 제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시선은 먼 곳을 향한 제 입술 사이로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Y의 모습에 친구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 후 Y는 친구들에게 다시 끌려왔는데 더욱 충격적이게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Y는 자기가 저지른 모든 기행에 대해 듣고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지만 정말 미안해. Y는 그렇게 사과했지만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래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앤이 말했습니다. 혹시
Y가 뭐 했신 거 아니냐? 확실히 상태가 이상했잖아. Y도 그 말을 듣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선배에게 상담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선배는 재령의식이나 신사로 유명한 곳에서 자란 분이라 좋은 곳을 소개해 주든 어쩌든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배에게 얘기하자 그 지방에서 유명하다는 영능력자 X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X씨는 연립주택 근처에 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이 집 근처에 혹시 연못이 있어요?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연못으로 안내했더니 X씨는 지도를 꺼내 뭔가를 확인했고 그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 집은 귀신이 오고 가는 길 위에 있어요. Y씨와 K씨 두 분 모두 방 위치상 영향을 쉽게 받으실 거예요. Y씨 상태가 이상한 것도 그 때문이지만 다행히 아직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 K씨가 집에서 겪으신 일 또한 귀신의 영향 때문인데 심각한 정도를 보면 평소에 Y씨가 K씨보다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확실히 그랬습니다. 저는 거의 애네 집에서 묵거나 아르바이트하는 노래방에 있었으니까요. 또 X씨는 그 토지의 성질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Y에게 부적을 하나 건네주며 충고해 주었습니다. 이 부적을 이쪽 벽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너무 오래 살지 말아요. 집에 자주 안 들어가더라도 거기는 여전히 귀신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거든. 쉽게 영향받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장소가 아니야. 그 부적을 말씀해 주신 곳에 붙이고 나서 정말 놀랐습니다. 탕! 하는 소리나 물소리가 싹 사라지고 좌식 의자에 뭔가 앉아있는 듯한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Y도 점점 예전처럼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X씨의 충고를 전부 지키지는 못했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 우리는 그 집을 나왔고 그 후로는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도 있지만 부적을 붙이고 난 뒤로 환경이 확 달라졌던 기억이 15년 넘게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발소리. 이해하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지난 여름의 일이었다. 회사의 직원들과 새벽 늦게까지 거하게 술을 마시고 모든 불빛이 잠에들 무렵 겁도 없이 혼자 집으로 귀가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험하게 혼자 가게. 내가 바래다 줄게.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데. 그 하이힐 소리가 범죄자들을 유혹한다고. 하지만 선배들의 걱정을 무릅쓰고 고집부린 것은 비단 택시비를 아끼기보다는 알딸딸한 상태에서 오는 도전정신에서 오는 것이었다. 어차피 몇 분 걸리지 않는 거리에 혹여나 가방에는 호신용 칼과 스프레이까지 있으니 겁이 없었다. 그렇게 만류하는 선배들과 헤어지고 차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밤중 혼자 골목에서 높은 하이힐에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또각, 자신감이 넘쳤다. 또각, 무서울 게 없었다. 또각, 무서운 게 아니라면 거짓말이었다. 무언가 당장 옆에서 튀어나와 내 옆구리를 찌를지 입을 틀어막을지 상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다. 비단 그런 생각만이 아니었다. 고요한 밤중에 나와 하이힐의 발자국 소리만 공존하니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어지러운 느낌을 받으며 길가에 멈춰서 있을 때 또각, 저 멀리 뒤에서 희미하게 고요한 공기를 타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들은 반대 방향으로 갔을 텐데 나는 무서움이 엄습해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각또각 이상함을 느꼈다. 내가 걸으면 걸을수록 아까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던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내가 한 걸음을 또각 걸으면 마치 전듯이 뒤에서 똑같이 또각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또 한 걸음을 걸으면 그보다 더 선명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까 헤어진 남선배일까? 조심스레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호신용 칼을 잡았다. 그리고 빠르게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또각또각 내 발걸음에 맞게 쫓아오는 발걸음도 똑같이 소리를 내며 따라오고 있었다. 아까의 선명하던 발자국 소리는 어느새 큰 파열음을 내며 내 뒷과 바로 뒤까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내 인생 가장 큰 행운이 있었다. 내가 자주 가는 슈퍼마켓에 불이 켜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전속력으로 마트에 들어갔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를 잡으며 순간 무서움과 함께 이성을 잃었어. 뭐라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뭐라 하며 울었던가? 단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아주머니도 굉장히 겁에 질려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는 기억이 없다.
아마도 기절한 나를 데리고 아주머니가 집에 바래다 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아침, 주인 아주머니는 실종되었다. 나는 아직도 그때의 똑같은 발소리가 종종 들려온다.